자, 책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책 읽은 사람. 아, 오늘 보니까는 막 그래프 열심히 그린 친구들 몇 명 있었고, 네, 아주 분석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한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단어 해보자. 자, 주어했어요. 네, 호혜적. 몇 페이지예요? 72쪽. 아, 진짜 커터. 72. 끊는다고, 매 커터. 매 끊는다고. 자, 좋아요. 호혜적. 대타하다. 용인되다. 태동하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희망의 기운이 겸비하다. 흑다. 살아있음에도 하게는 이상하게 일맥상통. 저와 일맥상통하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고 치세. 안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시대 전반에 공식되다. 나를 떠날것하게 하는 두가의 영지에게 태태하다. 그리고 세상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잘했습니다. 주아 약간 배우 같지 않아? 배우 있잖아, 배우. 나레이션 이렇게, 나레이션 이런 목소리 깔리는 거. 맞지? 공감해줘서. 나중에 배우 되면은 우리를 기억해줘. 엄청나가면 인식 못하실 것 같아. 인성 논란? 아,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다음에 민서, 근간. 근간. 뭐야? 그 웃음, 해마서 무슨 뭔데? 자, 아이니, 근간. 뭐 하는 거지, 는 뭐? 자, 서영이, 근간. 인위적. 만들어둔 자연이 있는 그대로 하시고 증진. 또는 사회 문제 증진을 위해 천성.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못했어요. 재고. 우선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상품 한쪽을 위해 찍고 교역. 그두 나라의 교육에서 노력의 나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필연적. 노력과 결과는 필연적으로 비례하지만 참여하다. 측의 대립이 참여했다. 감내하다. 똑같이 역경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확립하다.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 점진적. 이번에 많이 발달 나가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발달 나가는 아주 잘했습니다. 자, 74쪽 어휘 퀴즈 경률이가 불러주세요. 활동 교육 준비 기술 중심 어려운 어려운 목표 2번 1번 5번 2번, 1번, 5번. 잘했습니다. 자, 복잡 퀴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1번에 X, 2번에 가정살림, 농장, 3번은 경쟁, 독점, 4번은 X, 5번은 X, 6번은 O, 7번, O, 아까 전에 나온 거죠? 성진아? 맞지? O. 자, 8번은 X, 9번, 소비량, 한계 효용. 10번은, 네? 소비량 9번, 소비량, 한계 효용. 10번에 X 네, 10번, 11번, 12번, 정부, 13번 뭐야? 13번, X, 14번, 15번, 기울기. 자, 16번, X, 17번, X, 18번, 열등제, 증가. 불완전성. 자, 그래서, 네, 경제학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경제의 역사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작년에 경제 역사 봤었지.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 노란색 봤었잖아. 맞지? 작년에 그때 또 봤어. 그거 먹었어요. 봤었고, 그거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나오죠. 역사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일단 경제학의 시작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자, 경제학은
우리 저자가 이야기했을 때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아주 태초는 아니겠지만 그 완전 거의 최초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기원전 8세기의 헤시오도스라는 자, 고대 그리스 시인 의 멘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가 뭐라고 했냐? 인간이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신이 음식을 계속 숨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하루만 일해도 1년 동안 살기에 충분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헤시오도스라는 고대 그리스 시인이 이미 기원전 8세기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이제 신에게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벌을 받아가지고 야 너는 이제 평생 너네들은 농사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을 거야라고 내쫓잖아, 이제 그 이야기에서 지금 따가지고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때부터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운명에 인간이 처했는데 그것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자는 지금 이 멘트 자체가 지금 경제적인 이야기를 경제적인 언급을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뭐냐? 인간이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됐잖아. 자, 그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야? 희소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잖아. 그치? 희소성. 근데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시간에 희소성을 배우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4학년 때 배웠습니다. 희소성. 내가 이거 뭐야? 얘네 이거 4학년 때 배웠잖아. 4학년 때 이미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이 경제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한다는 게 뭐야? 영어로 뭐야? 그때 나왔었잖아. 그래요. 뭐? 그래요. 작년에. 유니크. 작년에 나왔잖아. 유니크. 뭐야? 몰라? 유니크.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작년에. 유니크. 레전더리. 뭐? 레전더리. 레전더리. 욕 나오려고 했어, 지금. 야, 뭐냐, 아는 사람, 성환이 기억나요? 어? 안 나? 프라이스. 지금 누구 말했는데? 말해봐, 빨리. 뭐? 너 그렇게 말하면 하는 거야? 스케일스 아니야, 스케일스? 자, 우리 작년에 이거 했잖아. 맞아, 안 맞아? 틀렸으면 말해줘. 자, 드물다라는 뜻이었잖아, 드물다라는 뜻. 이게 희소함을 의미하는 거였잖아. 이렇게 희소한 것이 지금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 그냥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다면, 언제든지 다 따먹을 수 있어. 뭐가 가면 뭐 그냥 토끼 먹고 싶으면 토끼 먹고, 그냥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열악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냥 즐기면 되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고대 그리스 시인의 판단에 따라서는 이 이유로 희소해졌기 때문에 그럼 필요한 건 뭐다? 분배를 잘해야 된다. 배분을 잘해야 된다. 뭘 배분을 잘해? 자원을. 그러니까 노동이나 노동력, 또 자원,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한 뭐라고 했어 저번에. 중요한 자원이라 중요한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결국 우리 저자가 이걸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 기원 전에도 시장 경제의 핵심을 굉장히 잘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약간 아주 고대 시대의 이 경제 개념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하는 거. 왜? 뭐 하는 거야? 자, 그다음 경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자, 이로부터 한 300년 지났네요. 그죠?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경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대. 자, 이 사람이 오이코노미코스 이 책을 저술했는데 여기서 강조한 것은 아까 헤시오도스가 강조한 키워드는 희소성이었잖아. 자, 이 사람이 강조한 키워드는 뭐였나요? 그렇죠. 효율성이었어, 효율성. 그러니까 자원이 없다.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하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돼. 라고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그걸 발전시킨 거지, 그지? 그래. 효율성이라는 게 중요해. 효율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중요한 키워드. 분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눠서 해야지 효율적이지.
그치? 너는 이거 하고 저건 이거 해야지. 자기 혼자 모든 일을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그 사람이 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놀잖아요. 효율적이지가 않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그 효율성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분업이다. 전문성이다. 라는 부분. 특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도폰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 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키워드는 두 가지였어요. 정의와 분배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정의를 더 우리 책에서 강조를 했는데, 자, 정의에는 세 가지 정의가 있대. 정의가 영어로 뭐야? 저스티스. 오, 자신 있네. 거기 써보자. 그거 우리 쓸 수 있지. 자, 저스티스. 자, 정의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 내렸습니다. 자, 뭐라고 했니?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호혜적 정의라는 세 가지 개념이었다. 그치? 주영이도 쓰고 있죠? 자, 분배적 정의는 뭐냐? 자, 이거는 정의, 저스티스야, 그치? 자, 어떤 정의야? 분배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기여한 정도의 비례해서 상품과 재물과 명예를 분배해야 된다. 자, 기여한 정도가 뭐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 이 분배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대요? 이 당시에. 어떤, 문사. 어? 문사. 아니지. 아니고, 월급. 아니고.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이? 투표. 투표에 왜 갑자기 분배를 하죠? 어. 자, 무엇을 했을 때 이렇게 분배해야 된다고 했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서영이? 그때 당시에 뭘 했을까? 그때 많이 한 거. 이때. 어, 전쟁. 자, 전쟁을 하잖아. 그렇지. 전리품. 자, 전쟁을 했어. 그럼 전쟁을 하면, 아우, 깜짝이야. 나 전쟁을 했을 때, 이 전쟁에 제일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전리품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거. 그게 무슨 정의? 분배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그 일 잘하는 사람, 그치? 아웃풋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돈 더 많이 주니 안 주니? 괜찮은 사람이면 당연히 주지. 똑같이 이런 게 아닌데 돈을 똑같이 주는 회사 좋은 회사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그치? 자,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4세기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정적 정의. 그러니까 교정적 정의는 뭐냐?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은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고, 자, 이것을 적절하게 보상을 했을 때, 그때 교정적 정의. 교정한다는 거야, 교정. 그치? 세 번째, 호혜적 정의는 뭐예요? 호혜적 정의. 보완을 해야 한다. 교환이 중요하다.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 얘는 쌀을 생산하고, 얘는 사과를 생산한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교환을 할 때, 그지? 교환을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분배에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러면서 어떤 개념이 제시됐겠어요? 화폐. 그렇죠. 자, 얘네들이 어떤 개념을 끌어냈냐면, 얘들아, 그것도 써놔. 욕망의 그렇지. 욕망의 상호일치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개념을 가지고 왔다? 그렇죠. 화폐 개념을 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천재들이 이렇게 하나씩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경제 문제 때문에 멸망한 로마 제국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 제국이 사실 굉장히 컸고, 자,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의 땅을 지배했어, 공주나? 그 줄 알고. 서유럽. 그렇지. 유럽의 대부분과, 자, 북, 아프리카. 선생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써놨어. 자, 아프리카 그리고 치리아에 이르는 이런 거대 영토를 로마 제국이 지배했다 그래요. 이 로마 제국이 근데 막 그러면 엄청 싸움을 잘한 거 아니야, 그지? 전쟁이 엄청 잘하고 막 땅 키우고 땅 먹고 하다가 자, 얘가 어느 순간 식민지 정복이 더 이상은 어려워졌어, 그지? 왜냐면 관리가 안 돼. 정복이 어려워졌어. 자, 식민지 정복이 더 이상 어려워지니까, 자, 식민지에서 뭐를 얻을 수 있었죠? 식민을 하면? 금. 금을 유입할 수 있었는데. 자, 이 금 유입이 점점 줄어. 자,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가 어려워. 자, 돈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물가가 상승을 해.
자, 이러니까 거기서 301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갑자기 가격을 통제를 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가격 통제했어? 얘들아, 요즘에도 약간 가격 통제, 완전 가격 통제가 극도로 극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다른 세계에서도 무엇의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요즘에? 기름. 그래, 기름. 오. 그치. 기름이 요즘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 가격, 유류세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올릴까 봐.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때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했대. 이 황제가. 자, 어떻게까지 했냐면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했니? 물려. 사용. 열심히 읽었네, 사용이. 자, 가격을 올려받으면 사용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물건 생산하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했잖아. 물가가 너무 상승했는데 내가 돈을 올려받으면은 재료값이 올랐는데 내가 빵을 만드는데 재료값을 올렸더니 재료값이 너무 비싸서 내가 만든 빵을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가격을 올리면 사용이야. 그럼 이 사람들의 선택이 뭐겠니? 안 팔아요. 안 팔죠. 안 만들죠. 미쳤어. 그냥 굶을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냥 밀가루 먹을래. 이러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산을 거부합니다. 자, 생산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이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우리 뒤에서 나오는 경제학자들의 흐름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성경 속에도 경제학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신이 맡긴 것을 최상으로 이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 자, 인간에게 신이 달란트라는 걸 주었는데 그 달란트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땅속에 그냥 묻어놨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막 상업을 해가지고 막 돈을 벌었어. 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누구를 혼냈을까요? 상업한 사람. 아니죠. 묻어놓은 사람. 땅에 묻어놓은 사람을 아주 욕하면서 내쫓았다. 게으르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성경에서도 돈 벌어. 돈을 벌어라. 너가 신이 맡긴 것을,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여서 그것을 버티게 해라. 그것도 하나의 책임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의 현대와 같은 경제학이 발달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쓸 게 많죠. 자, 쓰세요. 쓰면서 들으세요. 자, 일단 상업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된다. 그지? 사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거의 유럽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얘네가 지금 거의 15세기 얘기라고 있어. 15세기야 지금. 서론 부분 15세기인데 우리 15세기에 뭐 했니? 한글 창제했어요. 한글 창제했고 상업 뭐 딱히 없었죠. 그냥 뭐 물물 교환 정도. 뭐 돈이 있긴 했지. 근데 이렇게 막 다른 나라랑 교류하고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잖아요. 자,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이 지금 유럽에선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특히 그것이 극대화된 건 언제다? 15세기에 종교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 소명설이라는 것이 대두가 됐다. 소명설이 뭐야? 그러니까 신이 다 소명을 주었다. 신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치? 소명설 이후에 상업도 아까 전에 말한 그 달란트 이야기 있잖아. 그러니까 상업도 신을 받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이제 적극적 예전에는 좀 돈 버는 게 약간 경지됐던 거야. 그치? 돈 버는 건 뭔가 천는 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부터는 그래 돈 버는 거 좋은 거야. 이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태동했다? 자본주의가 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 옛날에 했었지. 자본주의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지. 뭐랑 연결되는 거라고 했어 그때? 돈. 돈을 버는 거.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잖아. 자본주의가. 왜 뒤로 넘어가. 자, 자본주의가 태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더욱더 이 자본주의 상업 발달하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습니까? 강력한 왕의 등장이었다. 의외죠? 오히려 왕이 강력하게 등장하면서 자, 왕의 힘이 커졌어. 자, 왕의 힘이 커지니까 상업이 발달했대. 자, 왜니? 그 이유가 뭘까요? 왕의 힘이 커지면 왕을 어떻게 해야 되니? 떠받들어야 되지. 그러면 떠받들고 왕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럼 왕한테 돈을 벌어줘야 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상업의 발달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자, 왕한테 갖다 바쳐야죠. 자,
상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또한 또 어떤 것에 영향이 있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시기에. 돈. 자, 16세기에 또 중요한, 16세기 아니지. 15세기에 또 중요한 일이 있었다? 신대륙 발견이 있었잖아. 신대륙 발견.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나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자,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자,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확보하게 되니? 돈. 뭐? 돈. 은 확보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야, 우리 거래 되게 중요해. 아, 돈 진짜 벌어야겠다. 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중상주의라는 개념이 태동합니다. 중상주의. 자, 중상주의는 무엇을 중요시 여긴 걸까요? 무역. 이 무엇을? 아니라 상업. 무역도 맞지, 그지? 상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교랑 되게 중요하게 결탁돼 있어. 네? 그전에는 종교에서 천시했어, 성경에서. 천시한다고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그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니야, 이거 신도 되게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 그래서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자, 돈을 벌자. 자, 그러면 뭐가 축적된다? 돈. 국가의 부가 축적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상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을 꼭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중상주의자들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중상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였니? 자, 중상주의자들은 일단 영토 확장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아야 돼. 자, 우리가 땅덩어리 부루마블도 그렇다. 내가 돈이 많아야 또 다른 땅을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복을 해야지. 자, 정복을 하기 위해서 국가도 돈이 많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업이 아주 발달해야 돼. 그러면서 강조한 키워드는 예상치 못하게도 뭐예요? 독점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독점. 의외지? 독점을 옹호합니다. 독점이 뭐야? 어떤 한두 개의 회사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다 하면은 다른 쪽 크고 작은 예를 들면 핸드폰 회사들이 사실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하이본가 마이본가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국 건가? 그런데 근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LG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차단해. 야, 무조건 삼성만 만들 수 있어. 핸드폰은 무조건 삼성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독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독점을 적극 옹호합니다. 왜 옹호했을까요? 돈 벌려. 특정 상인들한테 몰아주는 거야. 삼성한테 몰아줘.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지. 재벌한테 막 특혜를 줘. 그러면 이 재벌들이 어떻게 하겠니? 왕한테. 세금을 주겠죠. 돈을 바치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이 당시에 중상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독점을 옹호했다라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정리됐니? 정리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나타난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콜베르입니다. 콜베르. 자, 세금을 걷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아니야, 그지? 자, 특히 우리가 그때 미술책에서 봤어요. 17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절대 왕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루이 14세.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절대 왕정을 건설했다. 자,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자, 고용한 사람 누구? 콜베. 콜베르. 자, 콜베르가 무슨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야? 국방부요? 자, 뭐죠? 재무장관. 재무장관 콜베르를 세워서 자, 콜베르가 아주 루이 14세의 입맛에 맞았죠? 루이 14세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원하는 대로 독점을 유지하고 상인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그것을 왕권을 더 강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자, 국가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공업, 인구, 무역, 법규, 소송체계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했나. 자, 이렇게 개선안을 도입했대.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이런 체계들을 만들었대,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 저자가 얘기한 거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뭐 명품 브랜드도 프랑스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때 이렇게 체계화를 잘한 덕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콜베르를 비롯하여서 중상주의 정책을 하고 있었다. 자, 중상주의 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무역.
상어. 독점입니다. 독점. 독점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예시. 무슨 회사? 동인도 회사. 그렇죠. 동인도 회사. 자, 동인도 회사에 아주 막강한 무역 독점권을 줍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독점을 강화한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 중상주의 이것에 허점이 늘어났어. 자, 그러면서 드디어 유명한 학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 아는 애덤 스미스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 자,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열심히 그 문을 수입했잖아. 왜냐? 식민지를 많이 막 대접해 왔으니까. 자, 그런데도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 인플레이션이 뭐야? 물가가 오르는. 그렇지, 물가 상승. 자, 물가가 너무 심하게 상승을 해.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다 뭐 하고 있어? 보호무역을 하고 있어. 보호무역이 뭐야? 보호무역이 뭐예요? 수출을 늘리. 뭐의 반대가 보호무역이죠? 뭐의 반대죠? 공정. 뭐라고? 뭐? 다 유무. 자유무역.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랑 별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자기도 좀 다른 나라 거 사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것만 팔려 그러고 다른 나라 물건을 받아들일 때는 너무 높은 관세를 넣어서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는 돈은 허용하지만 별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 자, 모두가 이렇게 각국들이 보호무역을 하게 되니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 굉장한 고통에 둘러싸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자,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누구다?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였다. 자, 애덤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이제 비판합니다. 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야지. 자, 지금 보면 독점을 허용하고 보호무역하고 이거는 다 통제한 거야, 자유롭게 놓은 거야. 통제한 거잖아. 이런 통제는 오히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중요하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국가의 총생산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가지고 온 개념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중상주의를 반박한 것입니다. 중상주의 반박을 하고 가지고 온 것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자, 무슨 개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 자, 즉, 사익이 뭐야? 사적인 이익이잖아.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공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 현재 봤을 때는 중2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열심히 해야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너희들 지금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화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치?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나라를 발전시킨다. 이것과 연결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개인의 경쟁이 결국 공익 증진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국가의 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담은 책. 뭐를 썼어요? 그렇죠.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이 유럽 여행에 다녀와서 고향에서 스코틀랜드가 고향이라고 했지. 거기서 10년 동안 이 책을 썼대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가지고 온 중요한 개념,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 표 그렸던 사람 있는데 아주 잘했어요. 자, 이 표 안 그린 사람 지금 그리세요. 자, 이 표를 중요한 표입니다, 이거. 자, 절대 우위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자. 자, 절대 우위론이라는 개념은 뭐냐? 우위가 있다는 거야, 우위. 이득이 있다는 거야. 절대적인 이득이 있다는 거야. 자, 절대 우위론의 정의, 상대에 비해서 더 적은 생산비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 그럼 이거 보자, 뭐냐. 자, 포도주 한 병을 만드는데 영국은 두 명이 필요해. 포르투갈은 한 명 필요해. 자, 그러면 누가 더 생산적인 거예요? 포르투갈. 그치? 포르투갈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니네 왜 두 명이나 되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위너? 포르투갈이 위너야. 그럼 얘는 지금 영국에 비해서 포도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옷을 만드는 걸 봅시다. 옷을 영국은 한 명 필요하고 포르투갈은 두 명이 필요해. 자, 그러면 한 명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누가 승리? 누가 승리? 포르투갈. 한 명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포르투갈. 영국이 승리. 그러면 영국이 지금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절대 우위론이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니네 보호무역하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것만 그렇게 숨겨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야, 보니까 프랑스는 와인 잘 만드네. 뭐, 독일은 뭐 잘 만드냐. 자동차 잘 만드네. 야, 그냥 그렇게 쓸데없이 다 옛날에서 만들지 말고, 이렇게 교환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어떤 이론에 따라서? 절대 우위론에 따라서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양국의 부가 늘어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학파예요? 고전학. 그렇죠. 고전학파, 고전주의 학파, 고전학파 경제학이 애덤 스미스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중요한 핵심 부분,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말아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자,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면 또 반대편 입장도 나오죠, 그죠? 항상 우리 경제 흐름이 그렇지. 주식도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하는 것처럼 똑같죠? 자, 근데 이제 멜서스라는 인물이, 자, 18, 네, 갔다 오세요. 18세기에 등장합니다. 자, 멜서스. 자, 인구론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자, 인구론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인구가 막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었겠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아마도 전 지구에 식량 부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자, 곡물법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합니다. 자, 곡물법을 통하여서, 영국 정부가 수입 곡물에 관세를 묶어야 된다. 그래서 곡물의 수입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아까 애덤 스미스랑 입장이 같아, 달라? 한데 반대죠. 규제해야 된다. 자, 정부 규제를 지금 권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노동자들이 혼란을 일어나게 돼. 자, 왜냐면은 이렇게 곡물 수입이 규제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곡물의 가격이 영국에서 비싸지겠니? 싸지겠니? 비싸죠. 왜 비싸죠? 그 양이 줄어들었어. 그렇지. 양이 줄어들어서 싼 외국의 곡물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 결국 노동자가 힘들어. 왜냐면 우리는 임금은 그대로야. 나는 50만 원 그대로 받는데 곡물값만 비싸. 자,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자, 그런데 그의 친구인 누구? 이랑 절친이라고 하죠. 멜서스의 친구인 리카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했어요. 친구인데. 자, 그렇게 소수의 지주가 뭐야? 땅 주인이죠. 지주를 보호하는 정책보다 다수의 노동자를 돕는 정책이 더 이롭다라고 하면서, 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유로운 무역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자, 거기에서 아까 전에 누가 얘기한 절대 우위론? 절대 우위론 맞아요? 절대 우위론? 누가 말한?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서 좀 교정을 해요. 좀 교정을 해. 왜냐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전에 그 절대 우위론의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명이 왜 이러잖아. 수학 잘하는 애가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 혼자 공부해? 회사를 돌리는데 이 사람이 글도 잘 쓰고 막 영상도 잘 만들고 와 리더십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자, 결국에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일의 분배가 되어야 하잖아. 그치? 자, 그거에서 개념을 가지고 온 게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이거 개념 쓰세요. 상대방에 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즉 보다 적은 기회비용으로 대화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이다. 물론 지금 보세요. 영국과 포르투갈 이런 예시를 지금 보여준 거야, 리카도가.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누가 포도주 만들어야 되니?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만들어야 되고요. 옷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만들어? 그럼 영국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기회비용을 따져가지고 상대적인 것들을 따져서 이 둘이 거래를 할 때, 자, 뭐 어떤 산업을 누가 할지 결정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 영국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르투갈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요? 3배. 가능성. 0.3.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얘는 영국은 2분의 1. 자,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포르투갈. 영국이 어떤 산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얘는 2분의 1이니까. 그죠? 오지다. 근데 옷의 얘가 그래도 절대 우위는 아니지만 뭐가 있다?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보고, 자, 영국, 너는 옷을 만들어. 얘는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만들게. 요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이해 가니? 응. 내용이 너무 많죠? 또 있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까 졸렸어. 3분만 쉬면 안 돼. 3분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따 쉬는 시간 3분이야? 아니 10분 쉬어야겠다. 뭔 소리야, 그건. 그러면 지금 한 번 쉬고, 3분이면 뭘 해? 지금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힘들어? 네, 그 다음에 이따가 한 그냥 할 게 많은데? 2분 한 정도. 되는데? 8시잖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쉬는 시간은 해? 네. 이렇게 할게. 됐지? 아니래, 또. 자, 그럼 가자. 지금 문제를 나누는 아, 그래, 문제는 나중에 풀게, 그럼 됐지? 설명까지만 듣자. 아 좋아요. 자, 좋대요. 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에덤 스미스가 무슨 경제 아빠였죠? 고전학과. 그렇지, 고전 아빠였지. 자, 이제는 뭐가 나타났니?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등장했습니다. 자, 19세기예요. 19세기. 자, 마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 마셜이라는 사람이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 기문학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뭐야? 한계. 한계라는 거 우리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가지고 옵니다. 19세기에. 자, 이 한계라는 것은, 자, 뭐냐.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뭐냐. 우리가 그때 한계라는 게 선생님 한번 설명해 줬어. 자, 한계가 뭐야? 어떤 것에 한 단위가 늘어날 때, 그지? 한 단위가 늘어날 때, 그때 선생님이 한계 비용도 얘기했었어, 그지? 한 단위가 늘어날 때 증가하는 비용. 한 단위가 늘어날 때, 생산을 한 단위 더 할 때 늘어나는 비용. 그게 한계였지? 한계? 기억나? 자, 그런데 이 한계 똑같은 거야. 한 단위가 늘어날 때 효용이야. 자, 그러면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뭐냐면, 재화가 뭐예요? 재화 뭐야?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지? 재화. 물건. 물건.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 현상.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두쫑코를 먹었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7,500원 너무 비싸지. 자, 두쫑코 하나 사 먹었는데 그때 만족감 어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 더 먹을까? 맛있죠. 또 먹었어요. 조금 줄어들죠. 약간 달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 자, 하나 더 먹었어. 맛있죠. 응. 줄어들고 점점 어찌되니 이제는. 아, 이제 진짜 안 먹을래. 이렇게 되죠. 자, 뭐야? 한계 효용이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에 따르면, 자, 편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한계 효용이 한계 비용보다 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 그래프 그리세요. 자, 이게 0인데, 자, 이게 개수야. 이게 소비량이야, 소비량. 자, 한계 효용 곡선이야. 자, 얘들아, A 곡선이 한계 효용이겠니? B 곡선이 한계 효용이겠니? 그렇지. 아까 전에 줄어든다 그랬잖아. 두꺼 먹을 때. 점점 줄어들어야지, 한계 효용은. 자, 이게 지금 무슨 곡선? 한계 효용 곡선입니다. 한계 효용 곡선. 하나를 살 때마다 효용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A는 그럼 무슨 곡선일까? 그렇죠. 한계 비용 곡선이야. 그러면 이 비용이라는 건 돈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두꺼를 만드는 사람이야. 자, 한 개를 더 만들 때 드는 곡선이야. 하나를 더 만들 때. 예를 들면 한 박스를 내가 두꺼를 더 만든다면 드는 돈. 그게 지금 이 곡선을 봤더니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러한 곡선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점이 되게 중요했지, 그치? 자, 이 만나는 점은 뭐냐면 한계 효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치? 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그 이후를 보세요. 이후를 보면 한 단위를 얘가 더 생산한다고 한다면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늘어나는 비용이 한 단위를 생산할 때 감소하는 효용보다 어때요? 훨씬 비용의 증가가 크죠? 그럼 내가 이걸 미쳤다고 생산합니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무조건 클 때까지만 생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득. 그렇지, 이득. 편익이야, 편익. 자, 순편익이 플러스여야 되는 거죠. 순편익이 플러스가 0.1이라도 플러스면은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0이 될 때까지. 그렇지. 그 0이 된 지점이 어디야? 여기지. 깍점이. 그렇죠. 자, 딱 저기. 자, 여기를 해서 무슨 지점이란다 한다? 최대 소용. 편익 지점. 아. 요 그래프 꼭 그리세요. 자, 최대 편익 지점에서 편익이 최대화 된다라는 부분 이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도 돼. 왜냐면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갈게.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편익 강조하고, 시장 경제 강조하다가,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20년대 말에 경기 침체가, 자, 누구를 통하여서? 미국에서. 자, 뭐를, 뭐 때문에? 주식. 주식? 전쟁. 미국에서 해공화. 무엇을 통한 생산? 아, 그렇지,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가 가능해? 대량 생산 막 젤리 막 아까는 수천 개 막 수천 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뭐가 많아 재화가 뭐 남아돌아. 재화가 너무 남아도는데 문제는 뭐야? 얘들아 생산이 너무 많으면 뭐도 같이 가야 돼. 수요도 소비도 같이 가야 되는데 수요는 젤리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됐어. 자동차만 엄청 많이 만들었어 만약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만 남아돌아. 자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공황이 펼쳐집니다. 자, 당연히 누가 많아졌을까요? 세상에. 실업. 그렇죠. 실업자가 아주 많아지고, 자, 문을 닫는 은행이, 가게도 많아졌고, 은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자, 더 이상 아까 전에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시장을 냅두면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냅둬도 해결이 안 돼. 자, 그러면 이때쯤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또 유명한 애덤 스미스와 같이 유명한 누구? 케인즈가 등장합니다. 케인즈. 정말 중요해, 케인즈. 자, 케인즈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케인즈가, 자, 무슨 정책을 얘기합니까? 뉴딜 정책을 언급합니다. 강조합니다. 자, 이 사람 19세기 어느 나라의 경제학자일까요? 영국. 맞아요. 영국의 경제학. 아닌가? 영국의 경제학. 와, 케인즈가, 자, 이렇게 뉴딜 정책을 강조합니다. 자, 이 사람이, 뉴딜 정책을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하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자, 이게 뭐야? 중요한 건 뭐야?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 자, 아까 전에 애덤 스미스는 정부한테 손 떼라 그랬잖아. 케인즈는 작용해라. 그냥 일해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어떤 식으로 개입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어떤 거야? 정부가 나서서 뭐를 추진해? 소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아. 엄청난 사업을 추진해서 뭐를 많게 해야 돼? 제 사람들을 고용해야 돼. 실업자를 없애야 돼. 그치? 생산이 되게 뭔가 만들어야 돼. 물건도 사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테네시 당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자, 대형 뭐를 건설했어? 대형 댐을 건설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여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막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자, 실업자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돈.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결국에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조금씩 극복이 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 우리 첫 번째 주차에 미시경제, 거시경제 봤던 거 기억나? 국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지는 것. 거시야, 미시야? 미시. 국가단위. 미시. 국가단위, 거시지. 자, 거시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린다. 거시 경제.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거시 경제 수업을 들으면 케인즈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그죠? 자, 인센티브는 넘어갈게. 인센티브 넘어가고. 자, 중요한 부분 여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탄력성만 하면 돼. 탄력성 그래프 그리고 잘 그린 사람들 몇 명, 한 3-4명 있어요. 잘했고. 자, 안 그린 사람 지금 그려. 열심히 그려. 주영이도 그리고. 근데 필기 검사할 거예요, 이따가. 안 그린 사람 그리고 갈 거야. 저거 알바 끝나고. 예? 얘야, 그리면 되지. 이거는 봐야 돼. 야, 그냥 찍찍 그리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려야지. 그냥 지금 미술 시간이 아니야, 지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알고 그려야죠. 네. 자, 뭐가 차이인가요? 약간 속도가 달라요. 각도요? 각도 맞긴 하지. 기울기가 다르죠. 그죠? 자, 이 그래프를 보자.
자,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일까요? 자, 얘들아, 선생님 저번에 뭐라 했어? P는 뭐야, P? 파워. P. 와. 포인트. 가격. 가격. 자, Q는 퀄리티. 0. 자, 그럼 이거 0이야. 얘들아, 지금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 보자. 수요와 공급 곡선. 자, 이 주황색이 수요니, 이 파란색이 수요니. 파란색이 수요죠. 파란색이 당연히 수요. 수요죠. 그쵸? 가격이, 잘 봐봐. 가격이 싸지면은 수요가 더 늘어, 안 늘어? 늘어요. 가격이 너무 비쌀 때는 사람들이 이만큼만 산다 그러잖아. 그치? 가격이 싸지면은 이만큼이나 사람들이 몰려들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이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야. 자, 우리 수요 곡선 그때 저기 이니셜로 뭐라고 했죠? 이니셜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어떻게 한 글자로 뭐라고 했죠, 우리? 기억나요? 아이, D. D야, D. 디맨드. D 곡선.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겠지, 주황색은. 뭘까? S예요. S. 공급 곡선. 자, 이거 알아나?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곡선, 자, 이 왼쪽 1번의, 곡선과 2번의 그래프가 좀 다릅니다. 맞죠? 자, 이거의 지금 차이가 뭐니? 이거 선생님 조금 사실 제대로 좀 잘 못 그리긴 했어. 다 교차되는 지점이 약간 달라요. 교차되는 위치. 맞죠? 이것도 그렇게 된대요. 2번이, 뭐가 더 가파라요? 그렇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랐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졌어요. 자, 그러면 요걸 보면은, 자, 얘가 공급을 더 많이 했다고 보세요. 자, 공급을 많이 했어. 야, 이 회사가, 우리 좀 공급 좀 늘릴까? 자, 공급을 늘리면, 자, 얘들아, 가격이 어디서 형성되니? 저기 중점. 그렇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되는 지점. 그 점에서 우리가 가격이 형성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원래 공급을 늘리기 전에는 여기 곡선 가격이 P1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P2. P2로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니? 내려갔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자,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으면은, 네. 자, 우리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자, 아이고, 잘못 그렸다, 미안. 야, 좀 들래? 말해. 허리가 너무 그러니까, 자, 얘들아, 여기 지점에서 사는 거지, 그지? 여기 지점에서, 자, 수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늘었어요? 자, 가격이 떨어져서 요만큼 늘었지, 얘들아? 네. 봤니? 네, 봤어요. 봤어요? 자, 그러면은 가격 보세요. 다시 가격 보자. 내가 좀 솔직히 그래프 좀 잘 못 그렸는데. 자, 똑같이 가격 한 이 정도가 내렸다. 똑같이. 좀 잘 못 안 그렸어. 봤는데. 근데 내가 잘 못 그렸어. 자, 봐봐. 자, 가격 이만큼 똑같이 가격 내렸다? 똑같은 가격 내렸어. 10,000원 내렸어. 자, 근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세요. 자, 수요가 느는 걸 보세요. 더 작아요? 많아졌어요? 사라졌어요. 작아졌어요. 좀 작아졌잖아. 기위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더 조금 늘어났어요. 아, 그때 줬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이 가격이 지금 35만 원이잖아. 근데 만약에 5만 원으로 줄였어. 그랬는데 사람들밖에 안 늘어. 그대로야. 뭐 한 명 정도 늘었어. 그럼 변화가 많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수요는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맞아요. 안 받는 거지.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풍년의 없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야. 자, 가격을 50%를 줄였는데 수요량은 한 30%만 늘어. 그러면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아요. 작은 거지. 그쵸. 자, 근데 만약에 가격을 50% 줄였더니 70%가 수요가 늘어. 자, 1보다 커, 작아? 커져.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비탄력적. 그렇죠.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번에 잘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풍년의 역설이라는 개념 소개합니다. 이거 재밌죠? 자, 풍년의 역설 뭐야? 풍년이야. 자, 우리나라에서 막 배추가 막 미친 듯이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배추가 너무 싸. 원래는 배추가 한 단에 한 단 맞니? 포기 아니에요.
고마워. 한 포기에, 아니, 진짜 고마워, 진짜. 한 포기가 만약에, 내 상식이 모르겠 한 포기가 5,000원이야, 만약에. 근데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말 좀 들어. 아, 야, 얘가 5,000원이었는데, 한 포기 5,500원이 됐어, 얘들아. 진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 신나냐? 훨씬 더 풍년이 들었으니까, 농부들이 훨씬 부자가 될 것 같죠? 근데 네.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왜? 풍년이 아무리 들어도 사람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다. 어떤 제품이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농산물은 어떨 때 더 잘 어떨 때 더 부자 된대, 농부들이. 선물 때. 풍년일 때 더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러니함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한 번만 더 짚을게요. 자, 공격의 가격 탄력성은 자,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 변화율입니다. 자, 여기서 끼지. 자, 여기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 변화율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없어. 맞지? 네. 근데 아까 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마이너스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병률아,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뭐지? 공급량이 좀 뭐지?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어. 뭐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아. 땡길 수도 있잖아. 자, 얘들아. 가격이 높아지면, 플러스로 높아지면, 공급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만나줘요. 아니, 야, 가격이 비싸면은, 내가 조금 만드는데 사람들이 2만 원에 사먹는데, 나 늘리지. 아, 나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 늘리지. 근데 수요는 어때? 수요는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줄지. 그치? 마이너스 곡선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역시도 자,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이 얼마나 느는가, 늘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탄력적인가 비탄력적인가 이야기야. 자, 거기 예시 하나 써. 자, 장미꽃과 초콜릿을 비교해보자. 자, 발렌타인, 좀 있으면 화이트데이. 오늘이네. 자, 오늘이 화이트데이네요. 자, 화이트데이에 장미꽃과 초콜릿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당연히 잘 팔리겠죠. 이날은 잘 팔리겠죠?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초콜릿과 장미꽃은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자, 이때는 굉장히 높겠어, 안 높겠어? 얘네들이 가격이 높아지겠어, 안 높아지겠어? 높아지겠지? 자, 그런데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건 장미꽃일까요? 초콜릿일까요? 초콜릿. 당연히 초콜릿이죠. 이미 공장도 다 있고. 그지? 그냥 원료만 조금 부으면 돼. 똑같이 공장을 가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데 장미꽃은 어떻게 해야 돼? 씨를 갑자기 막 뿌리고 뭐 탈 수가 없잖아요. 사시사철 이용하는 게 아니면 이 시즌 한 달에 한 번을 위해서 공급량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려워. 자, 그러면 누가 탄력적인 거야? 이게 아니라 아니지. 초콜릿이지. 난 초콜릿이 이게 아니라 너무 웃겼어. 나 초콜릿이 탄력적인 상품이다라는 거 됐니? 아, 고생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다. 15분. 알았어.